나생문 아쿠다가와 류노스케. 이 류노스케는 1892년에 태어나서 1927년에 사망한 일본의 소설가로 도쿄 태생입니다. 나생문. 어느 날 해질녘 일이다. 한 상놈이 라쇼문, 이 라쇼문이 나생문입니다. 라쇼문 밑에서 비가 먹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넓은 대문 밑에서 이 사나이 외엔 아무도 없다. 다만 군데군데 붉은 흙칠이 벗겨진 커다란 두리 기둥에 귀뚜라미가 한 마리 붙어있다. 라쇼문이 스자쿠오치는 주작대로입니다. 스자쿠오치에 있는 한 이 사나이 말고도 비 먹기를 기다리는 이치메 사갓, 여성용입니다. 이치메 사갓이며 홍경건, 남성용입니다. 홍경건이 두 서너 점은 더 있을 법도 하다. 그런데 이 사나이 외엔 아무도 없단 말이다. 왜냐하면 요 2, 3년 내 교토엔 지진이다 화재다 흉년이다 하는 재앙이 연방 일어났다. 그래 장안거리의 쇠잔한 꼴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옛 기록에 따르면 불상이나 불구를 때려 부수고 그 붉은 칠이나 은박이 붙은 나무 털을 길바닥에 쌓아놓고선 땔감으로 팔고 있었다 한다. 온 장안이 그런 판국이라 라쇼문 보수 같은 건 아예 팽개치고 아무도 돌보는 자가 없었다. 그래 그 황폐한 걸 기화로 여우 너구리가 들끓지 않나 도둑이 들끓지 않나 마침내 막판에 가서는 연고자가 없는 사자의 송장을 이 대문에 가져다 버리고 간다는 풍습마저 생겼다. 그래서 햇빛이 사라지기만 하면 모두가 무시무시하대서 이 대문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게끔 되어버린 것이다. 그 대신 또 까마귀들이 어디선가 숲에 물려왔다. 낮에 보면 그 까마귀들이 몇 마리고 원을 그리며 용마루 끝 언저리를 까악까악 울면서 돌아치고 있다. 더욱이 대문 위 하늘이 저녁놀로해서 붉게 물들 무렵이면 그것이 깨알을 뿌린 것처럼 또렷이 보였다. 까마귀들은 물론 대문 위에 버려진 송장의 살을 파먹으러 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시각이 늦은 탓인지 한마디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군데군데 거의 무너져 내린 그리고 그 무너진 틈새에 긴 풀들이 자라난 돌청개 위에 까마귀 똥이 희끗희끗 말라붙은 것이 보인다. 상놈은 7층이 있는 돌청개의 맨 윗청개에 빨고 빨아서 색바랜 청포자락을 턱하니 깔고 앉아서 바른 뺨에 생기는 커다란 여드름에 짜증을 내면서 멍하니 내리는 빗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글의 작자가 아까 상놈이 비가 먹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썼다. 그러나 상놈은 비가 머져도 특별히 어쩌려는 목적은 없다. 평소 같으면 물론 주인네 집으로 돌아가야 할 터이다. 그러나 그 주인한테선 4, 5일 전에 해고를 당하고 말았다. 앞에서도 쓴 바와 같이 당시 교토거리는 이만저만 아니게 쇠잔해 있었다. 이제 이 상놈이 여러 해 고용되었던 주인한테서 해고를 당하게 된 것도 실은 이 쇠잔의 조그만 여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놈이 비가 먹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기보다도 비에 갇힌 상놈이 갈 곳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게다가 오늘의 날씨도 적지하니 이 헤이안조는 평안조인데요. 9세기에서 12세기까지의 일본의 왕조 시대를 말합니다. 이 헤이안조 상놈의 센티멘털리즘에 영향을 주었다. 신시가 지나면서 내리기 시작한 비는 아직 그칠 기색이 없다. 그래서 상놈은 만사를 제쳐놓고 우선은 내일 먹고 살 길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말하자면 어쩌지도 못할 일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걷잡을 수 없는 상념을 더듬으면서 아까부터 셔자쿠오치에 내리는 빗소리를 우두커니 듣고 있었던 것이다. 빗발은 라쇼문을 둘러싸고 멀리서부터 쫙 소리를 모아가지고 온다. 저녁 어스름은 차츰 하늘을 낮게 하고 쳐다보니 대문 지붕이 비스듬히 내민 기와골 끝에 묵종하고 어둑한 구름을 떠받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을 어떻게든 해보기 위해선 수단을 가릴 틈이 없다. 가리고 있다간 토담 밑이나 길바닥 땅 위에서 굶어 죽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대문 위로 운반되어 개처럼 버려지고 말 뿐인 것이다. 가리지 않는다면 상놈의 상념은 몇 번이고 같은 길을 배회한 끝에 겨우 이 국면에 봉착했다. 그러나 이 않는다면은 어디까지 가도 결국은 않는다면이었다. 상놈은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긍정하면서도 이 않는다면의 끝이 맺기 위해서 당연히 그 뒤에 와야 할 도덕이 되는 수밖엔 도리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긍정할 만한 용기를 못 내고 있었던 것이다.
상놈은 크게 재치기를 한 다음 거추장스러운 듯 일어섰다. 저녁때가 썰렁한 교토는 벌써 나무통 화로라도 안고 싶은 추위다. 바람은 문기둥 사이를 어스름과 함께 사정없이 몰아붙인다. 붉은 문기둥에 붙어있던 귀뚜라미도 이젠 어디론가 가버렸다. 상놈은 목을 움츠리면서 노란 땀바지에 겹쳐 입은 청포의 어깨를 솟구치고는 대문 주위를 둘러보았다. 비바람 걱정이 없고 남의 눈에 띌 염려가 없고 하룻밤을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서 어쨌든 밤을 새우리라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요행 대문이 누각으로 오르는 폭이 넓직한 이 역시 붉은 칠을 한 사다리가 눈에 띄었다. 위라면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어차피 송장뿐일 게다. 그래 상놈은 허리에 찬 맨자루인 큰 칼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조심조심 집신을 신은 발을 그 사다리의 맨 아래층계에 걸었다. 그로부터 몇 분 뒤이다. 라쇼면의 누각 위로 나서는 폭이 넓은 사다리의 가운데 층계에 한 사나이가 고양이처럼 몸을 움츠리고 숨을 죽이면서 위의 동정을 살펴보고 있었다. 누각 위로부터 비치는 불빛이 희미하게 그 사나이의 오른뺨을 비추고 있다. 짧은 수염 속에 벌겋게 고름이 든 여드름이 있는 뺨이다. 상놈은 애초부터 이 위에 있는 자는 송장일 뿐일게라고 넘겨짚고 있었다. 한데 사다리를 두어 층에 올라가 보니 위에서 누군가 불을 켜고 그리고 그 불을 이쪽 저쪽 움직거리고 있는 모양이다. 이것은 그 탁한 누런 빛이 구석구석 거미줄이 쳐진 천장바닥에 흔들흔들 비쳤기 때문에 이내 그렇게 알아챌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비오는 밤에 이 라쇼몬 위에서 불을 켜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떻든 보통 놈은 아닐 게다. 상놈은 도마뱀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가까스로 가파른 사다리를 맨 위 층계까지 기어오르듯 했다. 그리고 몸뚱이를 되도록 평평히 해가지고 목을 되도록 안으로 앞으로 내밀고 누각안을 슬금슬금 살펴보았다. 살펴보니 누각안에는 뜬 소문에 들은 대로 몇 개의 송장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데 불빛이 미치는 범위가 생각보다 좁아서 수요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그저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는 것은 그 중에 알몸의 송장과 옷을 걸친 송장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개 중엔 여자도 남자도 뒤섞여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송장은 모두 다 그것이 일찍이 살아있던 인간이라는 사실마저 의식될 만큼 흙을 빚어서 만든 인형처럼 입을 벌리고 손을 뻗치고 해서 마룻바닥 위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것도 어깨하며 가슴하며 높지간 부분에 희미한 불빛을 받아 나직한 부분의 그늘을 더욱 어둡게 하면서 영구히 벙어리처럼 침묵해 있었다. 상놈은 그들 송장이 썩어 문드러진 냄새에 부지중 코를 막았다. 그러나 그 손은 다음 순간에는 이미 코를 막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 어떤 강렬한 감정이 이 사나이의 후각을 깡그리 뺏어버렸기 때문이다. 상놈의 눈은 그때 비로소 그 송장들 속에 웅크리고 있는 인간을 보았다. 붉은 보랏빛 옷을 걸친 키가 작고 여윈 잔나비 같은 백발의 노파다. 그 노파는 바른 손에 불을 붙인 소나무 토막을 들고 그 송장들의 한 얼굴을 들여다보듯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털이 긴 것으로 보아 아마도 여자의 송장인 것 같다. 상놈은 사흘의 공포와 육할의 호기심에 끌리어 잠시는 숨쉬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 옛 기록의 필자의 말을 빌리면 온머리 온몸의 털럭마저 곤두서는 듯 느꼈던 것이다. 그러자 노파는 소나무 토막을 마룻바닥 늘판지 사이에 끼워 놓더니 다음에는 여태껏 바라보고 있던 송장의 목에 양손을 대고 마치 잔나비 새끼의 이를 잡듯 그 길다란 머리털을 한 올씩 뽑기 시작했다. 머리털은 손놀림을 따라서 빠지는 것 같다. 그 머리털이 한 올씩 빠짐에 따라 상놈의 마음에는 공포가 조금씩 가시어갔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노파에 대한 치열한 정오가 조금 움직거려 왔다. 아니, 이 노파에 대해서라는 말은 업태가 있을지도 모른다. 차라리 온갖 악에 대한 반감이 1분 또 1분 강렬하게 치밀어 오는 것이다. 이때 누구든 이 상놈에게 아까 대문 밑에서 이 사나이가 생각하고 있던 굶어 죽느냐 도둑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새삼 끄집어낸다면 필시 상놈은 아무런 미련도 없이 굶어 죽기를 택할 것이다. 그토록 이 사나이의 악을 증오하는 마음은 노파가 마룻바닥에 끼워놓은 소나무 토막처럼 세차게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상놈은 물론 무엇 때문에 노파가 송장의 머리털을 뽑는지 알지 못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는 그것을 선악의 어느 쪽으로 처리해야 좋을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상놈으로선 이 비 내리는 밤에 이 라쇼몽 위에서 송장의 머리털을 뽑는다는 일이 그것만으로서 이미 용납할 수 없는 악이었다.
물론 상놈은 아까까지 자신이 도둑이 되려고 했던 일 같은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 상놈은 두 발에 힘을 주어 벼랑간 사다리로부터 위로 뛰어 올랐다. 그리고 맨자루인 큰 칼에 손을 대면서 성큼성큼 노파 앞으로 다가갔다. 노파가 놀란 것은 더할 나위가 없다. 노파가 훌쩍 상놈을 보더니 꼭 쇠뇌에 튕겨진 것처럼 벌떡 일어났다. 이것아 어딜 가? 상놈은 노파가 송장에 걸려 비틀거리면서 허겁지겁 도망치려는 앞을 가로막고 그렇게 욕했다. 노파는 그대로 상놈을 밀치고 가려든다. 상놈은 또 그걸 가지 못하게 하려고 도로 밀친다. 둘이는 송장들 속에서 얼마 동안 말없이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나 승패는 처음부터 뻔한 노릇이다. 상놈은 마침내 노파의 팔을 붙잡아 억지로 거기에 비틀어 눕혔다. 꼭 닭다리 같은 뼈다귀와 가죽 뿌린 노파의 팔이다. 뭘 했어? 말해봐. 말하지 않으면 이거란 말이다. 상놈은 노파를 떠밀고는 느닷없이 큰 칼을 칼집에서 뽑아들더니 허연 무쇠 광채를 노파의 눈앞에 들이대었다. 그렇지만 노파는 말이 없다. 양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어깨로 숨을 헐떡이면서 눈알이 눈꺼풀 밖으로 튀어나오도록 눈을 부릅뜨고는 벙어리 모양 끈덕지게 말이 없다. 이것을 보자 상놈은 비로소 명백하게 이 노파의 생사가 전적으로 자기의 의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했다. 그리고 이 의식은 여태껏 준엄하게 타오르던 정오심을 어느 틈엔가 냉각시키고 말았다. 뒤에 남은 것은 다만 어떤 일을 했고 그것이 원만하게 성취된 때의 편안한 득이와 만족감이 있을 따름이다. 그래 상놈은 노파를 내려다보면서 약간 느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난 금이위사청 같은 그런 데 지구는 아니다. 지금 막 이 대문 밑을 지나려던 길손이다. 그러니 너한테 밧줄을 걸고 어쩌자는 건 아니라 말이다. 다만 이 시각에 이 대문 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걸 나한테 말하기만 하면 된다 말이다. 그러자 노파는 부릅뜨고 있던 눈을 더욱 크게 뜨고는 말끄러미 그 사나이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눈꺼풀이 붉어진 육식조 같은 날카로운 눈초리로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는 주름살로 그의 코와 하나가 되어버린 입술을 무엇을 씹기라도 하는 것처럼 움직거렸다. 가느다란 목줄기 위에 툭 붉어진 목뼈가 움지적거리는 게 보인다. 그때 그 목줄기에서 까마귀 울음소리 같은 것이 허덕거리면서 상놈의 귀에 들려왔다. 요 머리털 뽑아갖고 말이지 다리를 만들려고 했던 거야. 상놈은 노파의 대답이 뜻밖의 예사로운 데에 실망했다. 그리고 실망함과 동시에 또다시 정오가 냉랭한 모멸과 함께 마음속으로 파고들어왔다. 그러자 그런 기색이 상대방에게도 전달되었던 모양이다. 노파는 한쪽 손에 아직 송장의 머리에서 뽑아낸 길다란 털을 집어든 채 두꺼비 중얼거리다는 소리로 머뭇 이런 말을 했다. 하긴 그래, 죽은 사람이 머리털을 뽑다니 그야 얼마나 나쁜 짓인지 모르지.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죽은 사람들은 죄다 그런 일 좀 당해서 싼 인간들 뿐이란 말이야. 사실 내가 시방 머리털을 뽑은 여자만 하더라도 말이지, 뱀을 서너 치씩 잘라서 말린 건 마른 생선입네 하고선 병정들 막사로 팔러갔단 말이야. 연병에 걸려 죽지 않았던들 지금도 팔러 다녔을 게야. 그것도 말이지, 이 여자가 파는 다른 생선은 맛이 좋다 해서 병정들이 그러지 않고 창거리로 사들였다지 뭔가. 난 이 여자가 한 짓을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하니 할 수 없이 한 짓이겠지. 그러니 시방 또 내가 한 짓도 나쁜 짓이라고는 생각지 않아. 이 역시 하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 할 수 없이 하는 짓이란 말이야. 그래, 그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던 이 여자는 아마 내가 하는 짓도 눈 감아 주겠지 싶어요. 노파는 대강 이런 의미의 말을 했다. 상놈은 칼을 칼집에 꽂고 그 칼을 자루를 왼손으로 누르고 냉정하게 이 말을 듣고 있었다. 물론 바른 손으로는 빨갛게 뺨에 고름이 찬 커다란 여드름을 만지작거리면서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있는 중에 상놈의 마음에는 어떤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까 대문 밑에 선 이 사나이에게는 없었던 용기이다. 또한 아까 이 대문 위로 올라와 이 노파를 붙잡았을 때의 용기와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용기이다. 상놈은 굶어 죽느냐 도둑이 되느냐의 갈피를 잡지 못했을 뿐만은 아니다. 그때 이 사나이의 심정으로 말한다면 굶어 죽는다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의식 밖으로 내몰려 있었다. 필경 그러냐? 노파의 말이 끝나자 상놈은 비웃는 듯이 다짐을 했다. 그리고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더니 문득 바른 손을 여드름에서 떼고 노파의 목덜미를 옮겨잡으면서 물어뜯듯이 이렇게 말했다.
그럼 내가 강도짓을 해도 원망 않겠지? 나도 그러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할 판이란다. 상놈은 잽싸게 노파의 입성을 잡아 벗겼다. 그리고 발에 매달리는 노파를 우악스럽게 송장 위로 걷어차 쓰러뜨렸다. 사다리 꼭대기까지는 겨우 5발짝을 셀 뿐이다. 상놈은 잡아벗긴 붉은 보랏빛 입성을 옆구리에 끼고 눈 깜빡할 사이에 가파른 사다리를 밤의 밑창으로 달려내렸다. 한참 동안 죽은 듯 쓰러져 있던 노파가 송장들 속으로부터 그 벌거숭이 몸뚱이를 일으킨 것은 그로부터 얼마 뒤의 일이다. 노파는 중얼거리듯 신음하듯 한 소리를 내면서 아직 타고 있는 불빛을 의지해서 사닥다리 꼭대기까지 기어갔다. 그리곤 거기서부터 짧은 백발머리를 거꾸로 하고 대문 아래를 눈여겨보았다. 밖에는 다만 컴컴하고 허허로운 밤이 있을 뿐이다. 상놈의 행방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